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72시간, 딱 72시간 만에 일본 산업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 없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선언한 지 단 3일 만에요. 500여 2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공장 12곳이 멈춰 섰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임원이 서울로 날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두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이 왜 72시간 만에 무릎을 꿇었는지, 한국이 감춰왔던 그 기술이 대체 뭐였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케니치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28년간 전자부품 조달 업무를 맡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경제산업성 대회의실로 출근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별 생각 없이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대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회의장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앞쪽을 보니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서더군요. 그분 눈빛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더니 첫 마디를 꺼내셨어요.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다고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어요. 한국산 부품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3개월 안에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려왔고 옆자리에 앉은 임원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다면서요.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더군요. 역사적 독립선언이라는 헤드라인이 방송 화면을 가득 채웠고 전문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쿄 증시도 즉각 반응했어요. 관련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주변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28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우리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분량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부품 공급이 끊기면 사흘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안에 완전히 벗어나겠다고요. 대안도 없이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들이 신나서 떠들어대더군요. 이제 우리가 갑이라면서요. 한국 눈치 안 봐도 된다면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 끼지 못하고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치더군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독립이 아니라 자살이라고요. 우리가 뭘 모르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저는 28년간 지켜봐왔거든요. 그들은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갑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에 의존하게 된 걸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답은 72시간 안에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치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업계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전자부품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황금기를 이끈 엔지니어 중 한 명이셨지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를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날이 있었어요.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출장을 다녀오신 날이었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갔는데 아버지 얼굴이 심상치 않더군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언가에 깊이 충격받은 사람의 표정이랄까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어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시며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지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케니치, 오늘 한국 공장을 봤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떠셨냐고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 눈빛이 다르다고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10년 걸려 할 일을 저들은 3년 만에 해내려고 한다고요. 아니, 이미 해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언젠가 저들이 우릴 추월할 거다. 아니, 이미 추월했는지도 모른다. 그러시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게 아버지의 당부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버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6살 청년이 뭘 알았겠습니까?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에 차 있었고 한국은 우리 뒤를 쫓아오는 후발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 말씀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조달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장에 연수를 오면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메모를 하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릴 따라오려면 멀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래 협상을 할 때 한국 쪽 태도가 점점 당당해지더군요. 예전에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거의 다 받아들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히 어디서 그러냐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니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품질이 올라왔거든요. 가격 경쟁력도 생겼고요. 우리가 못 만드는 부품을 그들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공장을 처음 방문한 건 그로부터 몇 년 후였어요. 아버지처럼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청결함, 정교함, 그리고 속도. 모든 것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가는 걸 느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담담하게 설명하더군요. 이 라인에서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는지, 불량률이 얼마나 낮은지. 숫자를 들으면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 공장과 비교가 안 됐어요. 그들의 불량률은 우리의 5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다. 우리가 아직 연구 중인 기술을 그들은 이미 양산하고 있었고 우리가 5년 후 목표로 세운 수치를 그들은 작년에 달성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런데 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일본이 한국에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28년간 바쳐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귀를 막았고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 현실이 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지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습니다. 경제산업성 발표가 있던 그날, 저는 아버지 유언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정하면 지는 게 아니다. 인정해야 다음이 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축제 분위기인데 나 혼자만 불안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2시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움직이면 그 72시간도 채 못 버틸 수 있었지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던 날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지요. 일본 전자산업의 황금기였으니까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경고하셨던 그날이요. 그런데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두려워해봤자 소용없다. 할 수 있는 걸 해라.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삼성이 무슨 행동을 할지, 그들의 반격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발표가 있고 하루가 지났는데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어요. 마치 일본의 발표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온갖 해석을 쏟아냈어요. 한국이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대응책이 없어서 당혹해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이긴 거다. 이런 기사들이 넘쳐났지요. 인터넷에서는 조롱이 난무했습니다. 한국이 겁먹었나 보다. 큰 소리만 치더니 막상 우리가 나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회사에서 마주치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면서 역시 우리가 갑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맞장구를 쳐줬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너무 조용하다. 한국답지 않다. 28년간 그들과 거래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회사는요. 그들이 이렇게 조용한 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폭풍 전야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24시간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사무실에서 한국 쪽 동향을 계속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지요. 그리고 정확히 25시간째 되었을 때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삼성 긴급 기자회견 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온 거구나. 저는 곧바로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화면에 삼성 기자회견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24시간 전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삼성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날카로운 눈매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회의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입니다. 목소리도 담담했어요. 어제 일본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일본 고객사들께서 저희 제품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사과하려나 보다 하는 눈치였지요.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고객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일본향 제품에 대해 전수 품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전수 품질 검사라고요.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검사 기간 중에는 출하를 일시 중단합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출하 중단이라니.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검사 완료 시점은.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미정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미정. 미정이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품질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완벽한 제품만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난리가 났어요. 뭐야 저게. 출하 중단이라고. 미정이 뭐야. 미정이라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홀로 침묵했어요. 깨달았거든요. 이건 품질 검사가 아니다. 선전포고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주가 창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가 발표 5분 만에 1% 가까이 빠져 있더군요. 10분 후에는 2%, 30분 후에는 3%가 넘게 떨어졌어요.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아까까지 축제 분위기였던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실이 뭔지 깨달은 거지요. 누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재고가 얼마나 있지? 72시간이야. 삼성이 3일만 버텨도 우리 공장 전부 멈춘다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작됐구나.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재고 72시간 분량. 하루 생산 중단 시 손실 규모를 따져봤어요. 3일 후면 전 공장 가동 중단. 일주일 후면 협력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삼성 쪽 담당자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역시 안 받더군요. 모든 라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삼성이 진심이구나. 진짜로 끊을 작정이구나. 창밖으로 도쿄타워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거예요. 72시간 후면 저 불빛들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걸요.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날이 정말로 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7분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60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삼성의 발표가 있고 12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회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저는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피곤한 눈을 찔렀지요.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임원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축제 분위기였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거지요.